예, 총재님. 예, 아까 그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 질의하신 그 지역별 비례 선발제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이에 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왜냐하면은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또 부동산 시장은 금융과 매우 밀접해서 물가와 금융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만전을 기하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유의미한 좀 그런 제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총재님 같은 생각이시죠?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한국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 선발제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서울의 주요 대학에 한번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교육부는 유의미한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라며 한 발짝 뒤에서 있고요.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려대는 시기상조다. 연세대는 검토한 바 없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대부분 다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본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가지고 지역별 비례 선발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국회 입법조사처 의뢰 결과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 환경은 아파트 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고 고등학교가 아파트에 가까울수록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거리가 멀수록 가격에 긍정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대 진학률, 학원 비율, 진학률, 파락군 여부 등의 교육 변수들은 아파트 가격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설 학원 수, 교육 예산 편성액, 명문대 진학률 등의 교육 환경 변화 변수들이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교육 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유의하면 영향을 준다라고 입법조사처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총리님도 이게 대해서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정연희님, 제 가능하면 그 앞에 슬라이드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 다시 한번. 이건데요. 저는 지금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사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세계 어디도 어느 대학이 네네.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모든 뭐 부동산 이런 걸 떠나서 예. 우리나라 대학들이 네네. 그냥 한 지역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을 꼭 뽑는다는 생각만 가지면 이 제도는 변할 수 있는데 특히 서울대의 답장을 보면 선호에 따라 모든 모집 단위에서 할당이 가능하기 어렵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학과별로 다 뽑으면은 지역별로 못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 서울에 들어오는 학생이 32%인데 고등학생 비율은 16%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서울대학교가 80%는 지방의 학생을 뽑겠다. 그러면 모집 단위를 유지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모집 단위도 트는 것이 고등학생들이 고3이 어떻게 자기 전공을 선택하겠습니까? 교수들이 학생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려대에서 시기상조고 학교 추천 전형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지방학교 추천 전형은 20%밖에 안 뽑고 있습니다. 네. 지방학생 비율이 거의 80%입니다. 네. 근데 조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정부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이 전 세계 어느 대학교도 지방에서 학생들 다 골고루 뽑는데 네네. 왜 우리만 꼭 성적 순으로 뽑아야 되는지 인식만 바꾸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외 사례, 중국 사례를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 중국에서 요거는 좀 스킵, 그 베이징 사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중국의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이제 외국 논문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중국의 경우도 주택 가정 금융 조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택 가격이 1% 증가할 때마다 2세 미만 자녀를 가질 확률이 약 0.94% 감소하는 걸로 논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총재님,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 통해서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정부가 지역별 비례 선발제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여부,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이 된다면 국토 균형 발전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마지막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의 속도를 내고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 간단하게 대답드리기에는 좀 복잡한 문제. 저희 보고서들이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했으니 참조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거하고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수도권 분산이라든지 지방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또 총재님, 아까 제가 주 질의에서 그 지역별 비례 선발제 관련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얼핏 보면은 지역별 비례 선발제가 교육의 문제라서 이 기재부 국감이 아니라 교육부 국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입시 문제, 현재 대한민국 입시 문제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초래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부동산 시장이 금융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게 물가와 또 금융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천착하다 보니까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이런 지역별 비례 선발제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금리 인하와 관련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2,881.9조 원에 달했고 명목 GDP 대비 비중이 115.9% 수준입니다. 그중 절반 가량은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 등 가계 여신인데요. 가계 여신 비중은 2022년 48.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상반기 말 49.4%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그 가계 여신 중에서도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은 2023년에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50.6에서 50.7%로 좀 상승했습니다. 기업 여신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었던 PF 대출은 떨어진 반면에 금융 투자 상품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는 뭐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펀드 등은 소위 그림자 금융으로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 리스크에 취약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자본시장과 연계성이 높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 간 위험이 쉽게 전이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135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7천억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6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택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주담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가계 여신 비중이 2분기에 이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 6월에 그 정부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연장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받아 분석해서 임대 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구매한 건수인 이른바 그 갭 투자 의심 사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올해 7월 갭 투자 의심 사례가 963건, 약 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334건, 그 당시 4,400억 원인데요. 대비 약 2.8배 급증한 걸로 확인됩니다. 이는 이제 갭 투자가 횡행했던 2020년 12월 이후 최대치였는데 혹시 뭐 총리도 이 관련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숫자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 총리님도 뭐 같은 생각이시죠? 예. 본 의원은 정부 일관성 없는 정책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부추겨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 관련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받은 가계 금액 기준 비율과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만 주택담보대출 중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평균적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분포를 보면은 작년 가계부채는 상위 20%인 5분위가 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은 9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이 고소득층에 몰려 있는 걸 보면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재님, 그 금리로 인해 또다시 가계 여신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이렇게 금융 익스포즈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그 가계 부채가 소비를 제약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 여신이 늘어난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갭 투자를 이용한 부도기와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증가로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가 더욱 증가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한국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미시적인 여러 규제책들이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뒤로 미뤘을 뿐만 아니라 정책 금융을 통해 가라앉던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 총량 오히려 증가시키기도 했는데 한국은행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 본 의원실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답변이 스트레스 DSR 연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가계 부채 및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해왔는데요. 좀 총재님 보시기에 그 정부의 정책 중에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 총량을 늘리는데 어떤 것이 주된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지 요 하나 좀 질의를 먼저 드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고소득층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지에 대한 총재님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차관님, 제가 오전에도 계속 답변 드리듯이 정부의 DSR 연기 과정에 있어서도 저도 F4 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적으로 볼 때 스트레스 DSR 연기가 가계부채 증가하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특히 금리가 그 당시에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확 커지면서 9월 넘어서면 대출받기 어려우니까 좀 땡겨 대출하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는 제가 이 스트레스 DSR 연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준 것을 부인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저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듯이 그 당시만 해도 데이터에 보이지 않았을 때 저희의 초관심사는 부동산 PF를 안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고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자마자 저희가 그 문제를 제기해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미시적인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좀 조절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지금 이것이 잡히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책의 약간의 타이밍을 매번 다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정책이 이렇게 잡혀서 내년도에 안정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적절히 대응한 것을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분명히 의원님들의 질책을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부동산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 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은행들의 이 밸런스를 보면 70~80%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도 많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다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 담보가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집중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 바구니에 넣지만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변해 나가야 될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차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재님. 여러 의원님께서 오늘 기후 위기 관련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좀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늘 아까 전에 이제 그 포지티브 머니 평가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2022년에 비해 좀 떨어졌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한국은행 입장을 들어보니까 민간 NGO의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기후 대응 정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번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최근 지속 가능 성장시를 신설했다고 이제 답변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 포지티브 머니 그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한국은행이 포지티브 머니에 대한 그 신속 가능 성장실 신설 이미 전달이 됐고 그것도 평가돼 가지고 이제 요 결과를 얻은 걸로 확인됩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럼 연구 및 지원 관련해 가지고 특히 그 10점에서 2023년 5점으로 감소해 유독 많이 떨어졌는데 요거 왜 이렇게 연구 지원이 이렇게 좀 박한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좀 정확하게 잘 그 연구 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지 부분에서 그 지난번 평가에는 그 NGFS라는 기구에 가입한 거를 만점으로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그 가입뿐만 아니라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야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점수가 꺾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그저 국내은행과 금융 대출량 목표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아직 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내 주요 금융 지주사 금융 대출량 감축 중간 목표를 한번 보면은요. 2030년까지 중간 목표 203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해서 26%에서 48%까지 감축하겠다 공시를 했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행의 목표 금융 배출량 대비 초과 배출량 비교를 요청을 했더니만 그 2023년 기준으로 11.900만 톤, 8.1% 상회하는 걸로 나타난다고 답을 했습니다. 총재님, 이게 이제 아까 그 포지티브 머니에서 순위가 좀 밀린 걸 확인됐는데 또 금융 지주사의 그 금융 배출량 감축 목표치도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요 총재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지속가능 성장서를 만들어서 금융위와 지금 협력하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그 신속 자금 이체 시스템 2년 차의 결제 방식 채택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 채택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계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그 RTGS 방식이라는 그 방식으로 이전하는 데는 합의를 봤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있는데 제가 3년 뒤로 생각하는데 결제 국장 언제 완성되리라고 생각하죠? 3년 지금 아직 안 하는데 그냥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검토 중. 가는 걸로 해서 결제원과 가는 방향은 합의를 받고 그다음에 이 언제까지 완성할지는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죄송. 방향은 잡힌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